네, 자, 잠시 쉬었습니까? 자, 부산 지역 조선인의 산업화 운동. 자, 이런 경제인들이 어떤 산업화 운동을 했을까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영업세 내는 게 참 중요했잖아요. 세금 내는 게. 그래서 세금이 참, 이 천냥, 한 100명 되는 데서 한 천냥 걷었어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거 가지고, 별포병 200명을 월급 줄 수 있는 이 돈이라면 한 달에 200명 월급 주는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군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걸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정부로 들어가야 돼 가지고 발포병들 포병들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게 자꾸 제도가 바뀌면서 국내부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이 조선의 객주들이 뭐 이런 상황이 되냐 해가지고 많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특히 이제 고종이 다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게 되다 보니까 그 불만들 이 돈들이 정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정부가 돈은 쫄쫄 굶으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군대 육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채권이 이 차관이 늘어나고 또는 채무가 늘어나니까 나라는 자꾸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한일합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어쨌든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못 준다. 그나마 고종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일본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일본인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의 상인들은 첫 번째는 조선 조정에서 억압을 받아, 두 번째는 고종한테서 억압을 받아, 세 번째는 일본인한테 억압을 받아. 맨 나중에 그렇게 억압 속에서 크게 돈을 벌라니까 이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 총독부의 눈치를 보면 안 되겠다. 반드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친일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산업화 운동도 나름대로 근대 운동이죠. 근대화 운동도 열심히 진행되었다라는 측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부하철도 역시 철도입니다. 잠시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낙동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하단이죠. 하단이고 구포고 여기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에서 구포와 연결이 되고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단이 이 조선 사람들이 많이 있던 데인데 여기가 이게 부산 쪽에서 연결되는 이렇게 이게 낙동강 이래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부산포하고. 그래서 이 여기를 연결을 해서 철도를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일본 사람이 독점하는 이 경부철도에 대응해가지고 우리 하단포까지 내려와가지고 있는 이 무라도 그러니까 여기 생존하려면 부산과 어떻게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철도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기종, 윤기영 이렇게 만들려고 해 6km 경편철도를 만드는데 경편철도는 이제 간이철도죠. 그걸 했는데 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1897년 즉 고종이 반대를 했을까요? 예, 만들려면은 먼저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돈. 그런데 이 고종 입장에서는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풍경궁이라 해가지고 평양에다가 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서경 이때도 서경이라고 그랬어. 이 평양을 이 큰 궁궐 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덕수궁도 불이 탔어요. 그죠? 나중에 1904년에 청구는 이게 지금 뭐 나중에 일입니다만 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종은 자기 돈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철도 이거 뭐 만들어봤자 이게 그죠? 제대로 이렇게 소득이 없을 거라는 판단도 했을 거예요. 그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이러니까 실패를 했는데 다시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1898년 조선 최초의 민간 철도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순, 안경수, 민영철 이 네 명의 공통점은 친일파라는 거죠. 왜? 결국 해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당겨야만이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걸까요? 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돈을 많이 끌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중간에 끼다 보니까는 그 저희들 입맛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포항제철 만들 때 포항제철에서 일본의 그 청구권 자금으로 만들었거든요. 청구권 자금 그 6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무상 2억 달러 더 준다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억 달러예요. 더 8억 달러인데 무상 2억 달러 받아가지고 요거는 뭐 그런 거 썼어요. 실제로 뭐 강제동원 되었던 사람들 30만 원씩 주고 뭐 이런 거 썼는데 6억 달러 받았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 일본 사람들은 대대 조건 잘 달아. 뭐냐면은 대일본 제철 요번에 문제됐죠. 대일본 제철의 설계도로 포항 제철을 만들어라. 아 이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포항 제철을 만들면은 그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일본 제철에 그걸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회사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꼼수를 써도 참 대단하게 쓰는 일본 사람들이에요. 일본인들은 이 청구권 자금 우리 그 저기 한일협정을 맺어가 1965년에 한일협정 맺었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준단 청년 공사 착수했으나 자금 부족, 노선 부족화, 경부선 부설계. 그러니까 이 하단에서 철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는 이런 전략이 결국 일본은 구포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전략하고 이 하단하고 이렇게 각축을 했지만 누가 승리한 거예요? 결국 이 라인이 승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서 대구 가려면은 서울로 가려면 이 기차 타고 가죠. KTX 최근에 만들어서 일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왜 하필 하단에 철도를 놓을 생각을 했을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리포트 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 이분이 안경수예요. 어, 이 개화승각자죠. 개화승각자. 참 이 개화승각자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정부의 무능과 고종의 탐욕, 그죠? 탐욕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관료라면 이런 나라는 내가 고쳐야 되겠다. 스스로 자강하고 고치자. 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라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본의 힘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의 무능과 고종의 이 탐욕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 여기서 바로 여기서 친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자강 민족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길로 갔던 사람들은 가난해졌고 이 길로 갔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죠. 그죠?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아픔들입니다. 자, 박기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대포 모습입니다. 이거는 다대포. 자, 또 그다음에 우리 철도로 영남지선 철도에서도 만들려고 그랬어요. 삼낭진 감마산 이 경전선이죠. 나중에 경전선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집니다만은 이거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박기종, 김석규, 이용구 이래가지고 삼낭진과 마산을 연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단 있잖아요. 하단. 그러니까 이 밀양 우리가 낙동강 수운이 중요하다 그랬죠. 밀양에서 그죠? 이 구포 이 하단이 우리의 전통 상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겼다 했어요? 부산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니까 여기 조선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하철도를 만들어 가지고 항구와 연결하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인의 경부철도와 우리의 부하철도가 경쟁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죠. 왜냐하면 이 라인을 일본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잖아. 막바로 이렇게 봐야 빨리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두게 되면서 부하철도 주식회사가 끝난 거예요. 잘못 저기 된 거예요. 그 밀양 중간에 삼낭진이 있잖아요. 삼낭진 우리 근처에 알죠? 삼낭진에서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게 바로 이때죠. 그래가지고 그죠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장원 그죠? 그래가지고 끝내는 진주까지 가는 이렇게 가는 건데 마산이죠. 마산선이죠. 이게 마산선과 연결되는 건데 일제시대 마산선인데 이 길을 갖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마산 연결하는. 그래서 이 연결란을 만드는데 이게 뭐 우리 힘으로 이게 만약에 됐으면은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 그랬겠죠. 그죠? 그랬으면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우리의 민족적 그 라인이 철도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단, 창원, 마산, 삼랑진 이래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는 이런 루트가 되는데 우리도 좀 거기서 어려웠어요. 영친왕에서 이제 영남지선 철도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부하철도 계획 실패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렸지요.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은 이근태, 김영진을 움직여 이근태의 다이 친일파들 아닙니까? 움직여 박기종의 부설권을 일본 경부철도에 양보하는 공작을 전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포, 이 부산포에서 하단으로 해가지고 삼당진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경부선, 지금 오늘날의 경부선처럼 이렇게 가는 이런 시스템을 일본 사람들은 원했고 결국 여기 하단 상권은 붕괴되는 상가입니다. 그래서 이 하단이 붕괴되면서 이 녹산 근처, 녹산이죠, 녹산. 지금 녹산 근처에서 조선인들은 뭐로 살아남았을까요? 사실은 이거는 지식으로서는 뭐 지식 백과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뭘로 갔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염전 사업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염전 사업. 그래가지고 소금을 많이 생산하는 이런 쪽으로 가서 이 소금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소금이 특히 이 낙동강 그 당시에는 이 지금의 녹산공단이라고 하는 일대가 다 제염 공장이었어요. 제염 공장. 조선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산과 더불어 녹산 지역도 사실 조선 사람들이 강력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김해, 가락 요 지역에 일본 사람이 강했어요. 진영. 그래서 진영과 녹산 사이에 이 녹산의 김해군이 이 김해 사는 친구들 있나요? 녹산하고 녹산공단하고 진영은 완전히 일본 사람판이거든. 진영과 녹산 사이에 김해가 있는 거예요. 김해와 가라. 그러니까 김해 지역을 놓고 이 녹산의 조선인들과 진영의 일본인들이 각축을 벌이는 것이 바로 김해입니다. 그래서 김해가 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참 이 격전입니다. 이게 그냥 이 역사라는 게 사람의 어떤 고민과 이 모든 삶의 고통들이 다 묻어나 있는 곳이에요. 자, 이 철도 운동의 한계. 여러분들 이 봉건적인 특권과 외래자본의 타협으로 실패하게 됐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봉건 특권과 외래자본의 타협으로 실패를 하게 됐다. 도대체가 이 봉건 특권이 뭡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철도를 넣는다 하면 이게 근대 산업이잖아요.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이권으로 본 거야. 이거를. 이권은 특권이죠. 특권으로 봐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철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이거를 자본을 투입을 하고 기술을 투입하고 자본에서 3요소 있잖아요. 자본, 기술, 노동을 투입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투입돼가지고 이 근대적인 기술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레일로드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래야 되는데 이 이권이 돼, 이 정근, 이 봉건 특권이란 말이 이권이 된단 말이에요. 이권은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팔았다 이걸 가지고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을 만들니까 이걸 갖다가 독점을 하게 하면은 이걸 독점하게 해가지고 특정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적으로 세우는 거 건설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뭐만 있는 거예요. 이걸 활용해 가지고 이권을 얼마만큼 뻥튀기 하느냐. 뻥튀기 해 가지고 이것을 팔아먹는 거가 팔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건설을 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팔아먹고 중간에.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가면은 민족 그 경제가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친일 매판 경제가 돼. 친일 그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반역사적인 거죠. 이거는 그죠. 뭐 매판이라는 것도 자꾸 이렇게 이게 옛날에 사회주의 이론에는 온 거라서 쓰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 팔아먹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기업체가 저기 참 정부에서 지금 경부철도를 저기 KTX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했는데 경부철도 부설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KTX 부설권. 요걸 다 가져가지고 이제 몸값을 띄우는 거예요. 미국에도 연락하고 프랑스에도 연락하고 신칸센에도 연락해가지고 요거 15억 주면 내가 너희들 부설권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미국에서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스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는데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문이 넣어가는 거예요. 이 요즘 방산산업도 그렇잖아요. 방산산업도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싼 물건을 다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비싸게 들어와 가지고 리베이트를 받아 가지고 이래 하는 거. 이런 게 다 특권에 기반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특권에 기반하는 것은 우리가 근대 혁명이 있으면 이건 다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세력들은 근대 부르주아 혁명, 시민 혁명 내지는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봉건 특권들을 일소를 하면서 정말 정상적인 계약 관계, 일물일권주의, 그죠? 그래가지고 계약에 기반해가지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건설을 위하고 기술 혁명을 위한 이 철도 사고로 가지 않고 특권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권으로 뻥튀기 하는 수단으로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이게 나라 팔아먹는 것 이보다 심한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봉건적인 이 기술 혁명을 지향하려는 이런 노력이 아니라 봉건 특권을 가진 이런 부술권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문만 되면 괜찮아 팔아버린 거예요. 삼성전자 돈만 좀 팔아버린 거야. 아유 뭐 그냥 나라 힘든데 뭐 팔아버린 거야.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알짜배기 기업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종묘회사 옛날에 종묘회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상추 만들고 가지 만들고 뭐 이렇게 생산하는 씨앗 생산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거 IMF 때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은 옛날에 봉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거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도고라 그랬어요. 도고. 예? 도고권. 예? 금난정권. 다 이렇게 금난정권, 금난정권. 이거 들어보셨죠? 금난정권. 이런 게 다 특권이거든. 특권이 있는 상업은 반드시 이거는 매판화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예. 그래서 상업은 가장 공정한 룰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중요하고, 이 계약 정신, 계약을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면은 돈이 생기고 이행하지 못하면은 손해가 생기면은 리스크가 생긴다 그러죠. 리스크가 생기는 이런 것이 자본주의 경제인데 이런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 주체도 정말 이 사업가 이렇게 민간 자본가들이 이윤이 뭔지를 알고 이윤을 어떻게 보내 특권에 대한 이윤은 그는 이윤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거는 특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그거는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이윤이 아닙니다. 그거는 약탈이고 수탈이죠. 왜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수탈을 했다? 그건 뭐냐면은 총독부의 특권에 의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물건을 샀거든요.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안 사면은 살 길이 없는 거야. 그것도 특권이에요. 일본의 그 옥양목 전부 카네킨이라고 하는데 옥양목이 너무 광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갖다 일본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 총독부가 딱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지원하고 이것도 특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수탈했다. 그 왜 수탈해요? 아니, 정상적으로 자본주의 거래했는데 딱 그러잖아요. 저기 근대화론자들은 일제시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정가제가 있어가지고 살고 팔았다.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아니냐? 왜 그걸 갖다가 수탈이라고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특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특권을 나눠준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민족 차별이라는 게 민족 차별은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우대하고 조선 사람을 차별한다. 일본 사람들 우대한다는 것은 특권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특권에서 생기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약탈이라고 그런 거예요. 수탈. 특권이 만드는 이윤을 수탈이라고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에 의해 가지고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이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일제시대를 수탈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 특권이 있는 거. 그래서 특권이 있는 사회는 반드시 이것은 돈이 딴 데로 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부산에서 무슨 회사 취직하는데 특권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한에는 우리 부산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 정말 공정하고 되려면 뭐예요? 특권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이렇게 암암리에 특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익을 균점하거든. 그건 수탈인 거예요. 자, 수탈과 이익 그것이 왜 다른지 아시겠죠? 특권에 기생하면은 수탈이고 특권에 기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에서 하는 건 이익이에요. 오히려 후자는 우리가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꼭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또 부설 자금이 관료의 봉급에 기반한 이 관료 중에서 계명 관료가 많잖아요. 그죠? 그 가보 계획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그러니까 관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본의 1908년이 기점인데요. 1908년에 우리나라에 은사금이라는 걸 만드는데 은사금을 만들어 가지고 태관 은사금을 만들어요. 태관 은사금을 해가지고 딱 주는 사람들은 다 항일 관료야. 예? 태관 은사금 안 받은 사람들은 친일 관료예요. 그러니까 친일 관료만 남기기 위해서 태관 은사금, 퇴관, 관직에서 물러난다. 그래서 1908년이 우리나라에서 관직에서 양심적인 사람이 다 물러나는 때가 바로 1908년입니다. 자, 지방민의 강제 할당 이러니까 강제는 특권을 낳아요. 강제와 특권은 비슷한 말입니다. 특권이 있으니까 강제지. 왜냐면 그렇잖아요. 아니 교수님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은 별로 거래하는데 그 강제를 안 했대요. 강제를 안 했죠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독점 가격 만들었잖아. 일본 사람들이 수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딱 해도 총독부는 개입 안 했잖아요. 그건 특권인 거예요. 그거는 외형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민간인들이 그냥 사고 하는 외형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강제나 다름없죠. 왜? 그 가격으로 안 사면은 다른 데서 전혀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런 거니까. 마찬가지 식민지 창가가 미미하고 청량조차 일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특권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실제로 기술 혁명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야? 거래 이문만 남기는 뭐야 이게 팔아넘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되는 거예요. 철도 운동이. 그러니까 철도 운동은 민족 운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라를 판 운동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철도 운동 자체는 정말 맨 처음에는 기술 혁명과 자립 경제를 위해서 철도 우리도 만들자 이렇게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는 일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해버리는 이런 데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행적인 건데 그죠? 아무리 그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매판화돼 있어요. 그죠? 예, 외적들과 그 힘을 합치고 그러니까 기술을 일본한테 배워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체로 일본 사람들 기술을 배우고 일본 사람들로부터 하나라도 좋은 게 있으면 배워야 되는 거 이거면은 이건 수차별이 아니고 수탈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이 좋은 걸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일본 사람들도 좋은 선생님이 많았어요.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일본인 선생님들이 참 많았어요. 무조건 일본에서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그런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야지요. 그렇지만 엄연히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민간 철도 부설 운동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어디서 나온 건가? 봉건 특권. 모든 걸 특권으로 생각했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은 팔아먹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던 겁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런 타성이 않는 이거 내가 하나 이권 따가지고 내가 여기 불화맡아가지고 딴 데 팔면 뻥튀기 해가지고 그죠? 토지 투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나 내가 싸게 사가지고 그걸 아파트를 예쁘게 지어가지고 가족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요걸 차익을 노리고 그죠? 아파트 오른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가지고 사. 그리고 저 빨리 아파트 가격이 팍 오르면 팔아. 이건 완전히 이거는 봉건적 그 특권 상업가들이 했던 방식이죠. 이런 방식들이 있는 한에는 나라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땅 투기들 대부분 그래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반심리학 반봉 운동 이어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몇 가지 여기 하단 이야기했죠. 요 안에 제가 지적했던 몇 가지의 이 과제, 요 모자 쓰고 과제 내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거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하면 숙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4주차에서 이 부산 반심리학 운동하고 반봉군 운동까지 쫙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질려요. 그래서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부산 주민의 반심리학 반봉군 운동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열심히 지내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뭐야? 녹화를 안 했네. 언제 꺼진 거예요?